되살아났다며 노골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활비 자체는 필요하지만 윤 정부가 내역을 감췄기에 깎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입니다. 인기 공연이나 프로야구 경기를 보고 싶어도 티켓 예매를 못해서 아쉬운 경우가 많죠. 아무리 인기라고 해도 1, 2초 만에 표가 매진되는 건 진짜로 팬들이 빠른 게 아니고요. 사실 자동 주문 프로그램을 돌리는 디지털 안표상들이 수천 장을 선점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확보한 표를 중고거래 플랫폼과 오픈 채팅방에서 정가의 몇 배씩 웃돈을 붙여서 되팔고 있는데요. 최근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안표가 999만 원에 거래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죠. 안표 거래는 단순히 비싼 표의 문제가 아니고요. 팬들이 피해를 보고 또 시장 질서가 무너진다는 데 있습니다. 공연 기획사와 스포츠 단체의 정당한 수익이 사라지고요. 요즘 K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한국을 찾는 해외 팬들에게 큰 실망을 주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이 조직적인 안표업자들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범죄 사실을 밝히고 반드시 안표 거래를 끊는 분기점이 되기를 바라고요. 정상가에 누구나 좋아하는 공연과 경기를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11월 7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 교통 관련한 허위 정보들에 대해서 팩트체크해 보고요. 데이터의 답 시간에는 AI가 바꾸는 무기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오늘이 입동인데요. 전국 곳곳에서 반가운 겨울 철새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만 습지에는 멸종위기종 흑두루미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 철새들이 올겨울 독감 걸리지 않고 잘 지내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겨울철 철새들의 이동이 시작되면 이 전염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죠. 철새나 닭, 오리 같은 조류가금류는 물론이고요.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 바이러스인데요. 이 전염병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도 영어 줄임말로 AI라고 부르죠.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연구소 시간입니다. 요즘 운전과 교통 관련해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궁금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교통 관련 허위 정보들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짚어볼 내용. 한국의 음주운전 일본의 6배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네네. 내용입니까? 지난 2일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일본인 모녀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50대 어머니는 숨지고 딸은 30대인데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이분들 평소에 한국을 좋아해서 자주 방문했던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준비한 효도 여행으로 한국을 네. 방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본에 알려지면서 일본 방송국이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본의 6배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각하다 이런 취지죠. 네, 한국의 음주운전이 일본의 6배다. 일본 방송국의 보도는 사실입니까? 일본 아사히 TV는 2023년 기준 양국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요.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연간 13만 150건, 일본은 2만 1,467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요. 한국 통계는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확인이 되고요. 올바른 숫자가 인용이 됐습니다. 일본 통계는 약간 숫자가 다르긴 한데요. 제가 일본 경찰청 통계를 찾아낸 것은 2만 1,286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음주운전 적발 건수로만 봐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6배 많고요. 근데 인구 비례로 따지면 인구가 우리는 5천만 명, 일본은 1억 2천만 명 정도인 것을 감안을 하면 인구 비례 음주운전 건수는 15배 정도 우리나라가 더 많은 걸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네, 많죠. 그러네요. 예, 일본은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때 취한 정도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술 취함 운전과 술 기운 운전을 구분합니다. 이 술 기운 운전은 알코올 농도가 호흡 1리터당 0.15mg 이상을 말하고요. 이 상태로 적발이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90일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지고요. 그런데 술을 좀 더 마셔서 호흡 1리터당 0.25mg 알코올이 나오면 면허 취소 그리고 2년 동안 면허 취득 금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술 취함 운전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상태, 비틀거린다거나 반응이 떨어진다거나 발음이 불명하다거나 이런 걸로 경찰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의사의 소견이나 경찰관의 관찰로 운전 불가능한 정도로 술에 취했다 이렇게 인정이 되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5년 이하 벌금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허가 취소되고 3년 동안 다시 운전면허를 딸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 한국의 음주운전 관련 규제가 느슨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보도인데 혹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먼저 우리나라 음주운전 규제 기준을 좀 살펴보면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이 되는데요. 0.03%부터 0.08%까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0.08 내지 0.2%까지는 1년 이상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요. 네. 그런데 이건 사고가 없을 경우를 말하고요.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던 적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이 단속 기준과 음주 인명사고의 처벌 규정이 강화된 겁니다. 그럼에도 해외 각국의 음주운전 규제에 비해서는 솜방망이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 일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면 차량 제공자 그리고 주류 제공자, 술을 판매한 사람들 그리고 차량 동승자까지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가뜩이나 민폐를 싫어하는 일본인의 특성상 음주운전을 더욱 꺼리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은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0%로 설정해서 단 한 방울의 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에 호흡을 검사해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말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5년 이내에 2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만 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해외 각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관련 규제가 좀 약한 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네요.
또 최근 경찰의 출근길 교통 단속이 강화가 되면서 교통법규 위반 관련된 헷갈리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끼어들기 위반에 대해서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울경찰청장이 최근에 교체되면서 출퇴근길 교통 개선에 역점을 두고 단속 및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교통단속 현장을 다룬 언론 보도를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이 차선이 점선으로 된 구간에서 끼어들기를 하다가 단속을 당한 분들이 이게 왜 위반이냐고 따져 묻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흔히들 이 차선이 점선으로 그려졌으면 차로 변경이 가능하고 실선, 그러니까 끊긴 부분이 없으면 차로 변경이 금지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끼어들기 단속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살펴보면 약간 좀 우리 상식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예, 도로교통법 23조의 규정인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그리고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는 끼어들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분기점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고 있는 상황에서 뒤로 줄을 서지 않고 줄 서 있는 중간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단속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도로 구조 뭐 이런 이유로 누가 봐도 어쩔 수 없이 끼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미 줄 서고 있는 교통 흐름에 빨리 가기 위해서 끼어들기를 시도한다. 이럴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되는 게 법적으로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줄 서고 있을 때 네. 빠르게 가기 위해서 좀 끼어드는 분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얌체 운전이죠. 네. 네. 또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게 되면 100% 찍힌다.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동차 관련 매체들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단속 카메라 앞 브레이크 밟으면 100% 찍힌다. 경찰도 몰랐던 충격의 진실. 뭐 이런 유의 제목을 달고 유사 매체나 아니면 자동차 관련 매체들의 보도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단속 카메라 앞을 지나는 차량이 감속하면서 차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는데 이때 번호판 반사율이 최대치로 높아진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당신의 번호판은 찍어달라고 외치는 셈이다. 이렇게 전하는데요. 이게 그냥 이런 내용만 보면 과속하다가 단속 카메라를 만나도 브레이크를 밟지 말라는 식으로 읽힐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에 사용되는 과속 단속 카메라는 크게 루프 검지식과 레이더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네. 2020년 이후에 신설된 단속 카메라는 거의 모두가 레이더 방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루프 검지식은 카메라 전방에 2개의 검지선을 설치해서 도로에다가 차량이 이 2 검지선을 통과하는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고요. 레이더 방식은 전자파를 발사해서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수신해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단속 지점이든지 아니든지 규정 속도를 지켜서 주행하는 게 필요하고요. 단속 카메라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든지 아니든지 규정 속도를 지킨다면 당연히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정보는 허위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위 정보였네요. 네. 규정 속도만 잘 지킨다면은 브레이크를 그 앞에서 밟거나 밟지 않아도 뭐 찍히는 것에는 뭐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있기만 해도 단속이 된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좀 믿기지 않는 내용인데요. 이 포털 다음에 기사를 전송하는 카미유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채널인데요. 네. 이 제목이 이래요. 충격 운전 중 이 행동 한 번에 면허 취소. 모르면 당신도 예외 없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발행을 했는데 이 매체의 보도를 잠깐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잠깐만 문자 확인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운전 중 휴대폰을 손에 들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통화는 물론이고 문자 확인, 내비게이션 조작, 심지어 음악 재생 목록 변경도 모두 위반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49조를 좀 찾아봤는데요. 모든 운전자의 주의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 이게 핸즈프리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네. 거고요. 이런 때는 단속에서 예외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에 들고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다, 이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거죠. 좀 매체가 정성껏 기사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히 알아보고 기사를 쓰면 좋겠네요. 네. 요즘 그 5대 반칙 운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 이 5대 반칙 운전은 어떤 건가요? 새치기 운전, 새치기 유턴, 그리고 꼬리 물기, 정체 중 끼어들기, 버스 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이렇게 5가지를 5대 반칙 운전이다, 이렇게 정하고,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게 새치기 유턴인데요. 유턴 구역 앞에서 이 앞서 대기 중인 유턴 차량을 무시하고 뒷차가 먼저 유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뒤쪽에서 이렇게 보면 유턴 신호가 딱 켜지면 자동차 세대가 한꺼번에 차를 돌리는 경우,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여기에 해당하고요. 이게 앞차의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을 높이고 교차로 질서를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로에 진입한 순서대로 신호에 따라서 주변 상황을 확인하면서 유턴해야 하고요. 유턴 구역에 있고 유턴 신호가 떨어졌다고 해서 뒤쪽에서 기다리는 차가 먼저 차량을 돌리면 단속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차가 유턴을 한 뒤에 대기 순서대로 유턴을 해야 됩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게 꼬리 물기인데요. 네. 교차로 정체의 주된 원인이 되고요. 앞차가 교차로 안에 멈춰 있거나 신호를 받더라도 교차로를 빠져나갈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진입하지 말고 그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교차로 내부에 사각형 빗금으로 표시된 정차 금지지대는 절대로 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구간이고요. 이곳에 진입했다가 적색 신호로 바뀌어서 멈출 경우에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속도로의 버스 전용 차로는 청색 차선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차는 9인승 이상이니까 괜찮겠지, 그리고 혼자만 타서 버스 전용차로 달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 단속 대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긴급 자동차가 본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구급차에 구급 환자가 없을 때, 이런 때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을 시키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굉장히 비난 여론이 높았죠. 이것도 5대 반칙 운전에 포함돼서 중점 단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5대 반칙 운전 자세히 알아두고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팩트연구소 시간에는요, 교통안전에 대한 허위 정보에 대해서 함께 짚어봤습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요즘 어느 분야나 AI 기술이 적용되고 그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가장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영역은 전쟁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로봇이 전략을 세우고 적을 공격하고 싸우는 이런 존재로 변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데이터의 답 시간에는 AI가 바꾸는 무기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겸임교수인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이진영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이에요, 대표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정말 가장 빠른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게 무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전쟁 중인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최근 휴전에 들어간 가자지구 전쟁에서도 보면은 이 드론 사용은 기본인 것 같고요. 기술 격전장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사실 인공지능이나 이런 새로운 기술이 어디에 빨리 적용되냐, 사람을 살리는 기술, 그다음에 사람을 죽이는 기술,
이 두 가지의 적용이 제일 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료 쪽에도 적용이 빠르지만 사실은 이렇게 군대 이런 쪽에 적용이 아주 빠릅니다. 최근에 지금 2022년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됐거든요. 2022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벌였죠. 네. 그게 2월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챗GPT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별로 관련성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밀접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 근데 가장 진보된 기술인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면 이 전쟁에 이 기술이 다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전쟁의 상황을 다 바꿔낼 텐데요. 몇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일단은 드론이에요. 드론이 몇 대가 뜨냐면 하루에 10,000대 정도가 뜨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드론 한 대 가격이 한 5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얘가 부수는 게 한 50억 정도 되는 전차를 부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으로 완전한 그러네요. 힘을 발휘하고 있죠. 그다음에 젊은 세대들이 이제 게임을 잘하잖아요. 네. 근데 이 게임을 잘하는 친구들이 드론을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FPV 드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First Face View라 그래가지고 1인칭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게 그대로 전장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같으면 임요한 예전에 네네네. 그렇죠. 페이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운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타격을 게임에 하고. 보면은 게임도 그 네. 1인칭 시점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드론도 똑같은 거예요. 그 기술을 탑재한 드론들이 나타나고 젊은 친구들이 운전을 해서 타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AI가 위성이나 정찰, 통신의 데이터를 다 통합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빠르게 계산을 해가지고 타격 지점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이런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정말 신기하네요. 안타깝지만 이 국제 사회 안보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무기 수요를 늘리고 있고요. 무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그 AI 기술이 탑재된 무기가 많이 개발이 되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무기 개발의 역사적인 사건을 몇 가지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언제부터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었을까? 아마 기원전의 수렵 시절에는 사냥을 해야 되니까 무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농업 사회가 되면서 무기가 사실은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래도 사냥은 하지 않았어요? 네, 뭐 사냥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가축도 키우고 네. 식물도 재배하면서 가만히 있어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그때 더 무기를 개발하거든요. 이걸 네. 지키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기를 개발해서 힘을 키워놓으면 상대가 까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무기를 개발하는데 기원전에 청동기 시대가 있었죠. 네. 그러다가 철기 시대로 바뀌었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마 철기를 가진 사람들이 청동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무기를 가지고 압살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청동기는 끝나고 철기로 철기가 넘어가는 넘어가고. 겁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사건이 발생을 해요. 1453년인데요. 네. 오스만 제국이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이제 콘스탄티노플 성벽을 공격한 사건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콘스탄티노플 성벽이 뭐냐?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성벽이에요. 성벽을 쌓아가지고 이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이 얼마 동안 유지가 되냐면 1000년 동안. 1000년이요? 네, 1000년 동안 아무리 공격을 해도 깰 수 없는 성벽이었어요. 그 성벽이 뭐였을까요? 이게 한 3중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높이도 한 5m 막 이렇게 되어 있고 중간에 이렇게 도랑 같은 것도 파가지고 네.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고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은 성벽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뭐가 파괴를 하냐? 그게 대포예요. 대포. 대포가 파괴를 하는데 이때 만들어진 대포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한 8m에서 9m? 엄청 큰 대포네요. 굉장히 크죠. 근데 여기는 포탄 자체가 이렇게 막 화학 폭탄으로 해가지고 터지는 그런 게 아니라 큰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렇군요. 돌의 무게가 6톤. 근데 그 네. 소재가 뭐였을까요? 이걸 갖다가 던져서 이제 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를 쏘려면
포신의 과열을 갖다가 방지를 해야 되니까 하루에 7에서 8발밖에 못 쏴요. 예, 하지만 이제 하나씩 쏘면서 네. 이 성벽을 부순 거예요. 한 3달 동안. 3달 동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부수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네. 예, 그 다음부터 전쟁은 이제 성벽을 쌓고 방어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런 대포를 만들어서 화학적인 무기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싸우는 이런 무기 체계로 바꿔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19세기가 이제 딱 오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의 실체는 압도적인 해군력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해군이 항구에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협상이 끝나요. 싸우지도 않고 포는 한 발도 안 쐈어요. 예, 근데 와, 저 정도면 우린 싸울 엄두가 안 난다.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죠. 네. 이게 이어지는 게 원폭이에요. 핵폭탄이 사실은 발사된 거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 딱 2번이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핵폭탄을 만들지만 아무도 쓰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 세계의 질서를 지배하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1991년에 있었던 미국과 이라크의 싸움이었던 걸프전이죠. 이때 이라크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세계 몇 위 정도? 몇이었을까요? 그게 세계 4위였어요. 이라크가요? 네. 우리가 만약에 권투시합을 본다 그러면 세계 1위하고 세계 4위가 붙는다. 그러면 와, 이거 누가 이길까 이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네. 이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1위하고 4위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될까 했는데 100일도 아니고 100시간 만에 이라크가 집니다. 100시간이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때 TV로 좀 본 것 같은데 그냥 밤하늘에 불빛만 왔다 갔다 해서 번쩍번쩍해요. 그러니까 네네. 밤에 새벽에 공습만 하는 거예요. 계속. 네. 그렇게 100시간 동안 공습을 하니까 항복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압도적인 기술력의 차이라고 보여주면 기술력의 차이, 무기 차이 이건. 기술력이 무기니까 네. 무기의 차이입니다. 와, 이게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건 정말 전쟁을 막기 위해서 보여주는 걸로만 쓰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과거에 화약이나 그 핵이 전쟁의 판도를 바꿨듯이 이제 인공지능 AI가 그 자리를 좀 차지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기술력이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대표님?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이제 증기기관하고 철도, 전신 이런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네. 얘가 뭘 만들었냐면 병력과 물자를 빠르게 이동시키는 기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서 전장은 저쪽에 있잖아요. 거기를 빠르게 연결해서 물자를 갖다가 공급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이기는 거거든요. 네. 나폴레옹 전쟁이 우리가 구시대 전쟁의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남북 전쟁이 이런 기술을 활용한 근시대 전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2차 산업혁명이 이제 전기, 내연기관, 화학 기술을 발전시켰거든요.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전차, 항공기, 잠수함, 독가스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1차 세계대전만 보더라도 참호전이었어요. 참호를 파고 그 안에 들어가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호 하나만 있으면 사람들이 진격을 못했는데 와, 이걸 어떻게 뚫을까 고민을 하다가 등장한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게 탱크예요. 아, 그렇군요. 그때 등장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탱크는 영국에서 만들었는데 윈스턴 처칠이 만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근데 이 탱크를 만들 때 어쨌든 탱크의 속도는 한 6km 정도밖에 안 되고 되게 느리게 가는 그냥 철통이죠. 네네. 근데 이거를 만드는데 비밀리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별명을 붙여요. 비밀 암호. 그 탱크라고 부르는 대신에 붙이는 별명이요? 그 비밀 암호가 사실은 탱크였어요. 물탱크.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탱크를 만드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때부터 이름이 탱크라고 돼가지고 지금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였는데 이름이 됐다. 네, 그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원자력 이런 기술인데요. 얘가 만드는 게 많이 들어보셨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네네네. ICBM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ICBM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 30분 정도가 되면 한 1만 킬로를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10,000킬로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미국 서부 정도까지의 거리예요. 자, 지금 비행기 타고 미국 가시는데 한 얼마 걸리세요?
지금 12시간. 그렇죠. 12시간 정도 걸리죠? 걸리죠. 그걸 30분 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무섭네요. 예, 한 20배, 22배 막 이 정도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AI 4차, 5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기술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양자 컴퓨팅 뭐 이런 기술들이 나와요. 드론도 나오고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드론 수엄이라고 하는데 수엄이라는 게 이게 벌떼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드론이 한 대가 아니라 벌떼처럼 뜨는 거예요. 우리 해변에 가면 드론 쇼 같은 거 전 구경하시죠? 광안리에 그 부산에서 보셨어요? 있었잖아요. 그쵸. 잠깐 그때 광안리에 매주 드론 쇼를 했어요. 와. 네. 그럼 그때 많이 어때요? 봤어요. 굉장히 예뻐요? 근데 가까이서 들으니까 정말 말씀하신 벌떼라고 하셨어요. 윙 소리 표현을 나죠. 윙 이런 소리가 네. 엄청 크게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드론이 막 여러 가지 글씨도 만들고 뭐 아름다운 뭐 로고도 표현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불빛도 나니까 너무 그쵸. 예쁘긴 예쁘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다 총이 하나씩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하나를 향해서 그 드론 떼가 막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조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일제히 움직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를 그 총을 쏠 수 있는 드론이 일제히 움직인다 맞아요. 생각하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지휘를 하느냐? AI가 지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무기 체계가 우리가 지금 보는 물리적인 무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버 무기 공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정신을요? 네, 그리고 온라인상에다가 유언비어 막 이런 것들을 막 유포해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지금 뭐가 진실인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런 것들도 다 전쟁의 새로운 양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많이 바뀌었네요. 4차, 5차 산업혁명 때 갑자기 뭔가 확 바뀐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요. 네, 전쟁의 역사도 결국 어쩌면 기술의 역사인 것 같고요. 네.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군사 강국일 수밖에 없을 텐데 앞으로 이 AI 무기 기술의 진화 속도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AI 무기가 본격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을 해봤거든요. 이런 거예요. 현재는 AI를 우리가 인간이 뭔가를 결정하는 보조 수단으로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곧 AI가 주도하고 인간이 승인하는 구조로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모든 것들을 다 진행을 하면 인간은 거기서 그래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거죠. 자, 저쪽으로 우리가 이제 뭐 침공을 할까요? 네, 이렇게 다 AI가 계산을 끝내요. 그러면 인간이 그래 침공해.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판단도 AI가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더 진화가 되면 AI가 인간의 승인을 안 받는 거죠. 승인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액션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이쪽으로 가면 사실은 그땐 굉장한 문제가 될 것 같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볼 때 한 10년 내에 조건부 자유를 넘어서 완전 자율 무기가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 그 아까 완전 자율 무기라는 게 좀 전에 말씀해주신 AI가 승인을 거치지 않고 알아서 판단해서 시행을 한다. 네, 그 이건가요? 능력까지는 다 갖춥니다. 근데 우리는 승인 체계를 갖추려고 인간은 계속 노력을 하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거를 AI가 거부를 한다. 그게 우리의 뭐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거부를 할 때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전쟁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그러네요. 생각이 들어요. 네. 군사력 또 방위 산업 강국들이 갖고 있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그 자체가 국력이 되는 그런 무기들과 전략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군사대국 순위를 지금 외부에서 발표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5위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5위예요.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그다음이 대한민국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밑에가 어디냐? 영국, 프랑스, 일본, 터키, 이탈리아 뭐 이렇게 발표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 그 상위권에 있는 나라들이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방향들이 좀 달라요. 미국은 어떻게 하냐? 1등이죠. 뭐 계속 1등이었는데 AI나 극초음속, 우주전력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목표가 뭐냐면 모든 분야에서 전 영역을 지배하는 거예요.
전 영역을 지배한다. 육해공 어디에서도 네. 하나도 내주지 않겠다. 와,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서도 우리가 모두 압도하겠다. 예, 이게 미국의 방침이에요. 근데 중국은 조금 달라요. 서태평양은 접근하지 마라. 여기는 우리 땅이다. 네네. 예, 그래서 미국의 이제 접근을 막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함 탄도미사일이나 스텔스기, 대규모 드론 부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서태평양의 접근을 차단하는 게 이제 중국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러시아는 사실 요번에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면서 재래전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많이 붙었잖아요. 근데 이게 빠르게 결판 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러시아가 이렇게 약했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자, 근데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전력이나 전자전,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무기 체계의 아주 압도적인 비대칭 전략 같은 거 이런 힘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 군사력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러시아의 전략 같고요. 여기서 이제 주목할 나라가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항상 싸우고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작지만 가장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들이 가진 기술이 아이언돔, 에로우 미사일 방어. 그러니까 자꾸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니까 그 미사일을 방어하는 체계 있잖아요. 이건 전 세계 탑이에요. 아, 방어가 탑인 거군요. 예, 이스라엘은 공격도 방어. 잘하지만 사실 방어 기술이 굉장히 좋고요. 네. 이제 한국이 왜 뛰어나냐? 한국이 무기를 항상 수입하다가 이제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네. K방산이 아예 이제 브랜드가 될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상당히 군사 강국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세계 5위권인 방산산업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는데 또 전쟁이 난다면 이런 무기들이 만드는 전쟁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되시나요? 네, 제가 그려드릴게요. 네. 이런 전쟁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선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전선이 없어진다고요? 네, 예전에는 전쟁을 한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싸운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사이버전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주전 그러니까 전선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전선이라는 게 어쩌면 그 네. 영역을 여기서 여기 이렇게 딱 바운더리를 나누는 네. 게 없어진다라는 그쵸. 뜻인 거군요. 예,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전쟁이 동시에 발발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규전만뿐만 아니라 사이버전, 정보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는 전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가 드론이 고가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비대칭 전쟁이 발생을 하고요. 네트워크 중심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통신이나 이런 정보들을 한 번에 모아가지고 어디를 요격하고 타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센서가 찾아내는 그런 체계가 완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 군에서 AI 시대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대표님 직접 무기들을 보고 오셨다면서요? 짧게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국군의 날 가가지고 보고 왔는데 이게 육해공을 다 발전시키고 있더라고요. 다족 보행 로봇 해가지고 산악 도시 지형에서 정찰하는 거라든지 소총 사격 드론, 드론에다가 이런 것들 무기를 실는 거. 그 다음에 무인 수색 차량, 그 다음에 전투용 무인 수상정, 대형 무인 잠수함, 수중 자율 기뢰 탐색체, 소형 스텔스기 우리나라가 만든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요번에 전시를 쫙 했는데 그래도 든든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네, 우리나라의 기술력 뛰어나다는 걸 또 한번 느끼고 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 데이터의 답 시간에는요. AI 시대에 무기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려대 겸임교수인 데이터 마케팅 코리아 이진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조류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였습니다. 5371님, 6505님, 8301님 조류 독감 정답 보내주셨고요. 3389님 조류 독감 지난주에 퇴직하고 며칠 휴식하고 그저께 우리 동네 소규모 아파트 경비로 일하게 되었어요. 6시부터 근무해요 라는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광복 80년 KBS